네 번째 글입니다. 이벌린. 그녀는 창가에 앉아 저녁이 거리로 밀려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를 창문 커튼에 기대고 있어서 콧구멍으로는 먼지 투성이 크랬던 첫 냄새가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했다.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일 끝집에 사는 남자가 집으로 가느라 지나쳐갔다.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따라 뚜벅뚜벅. 그 다음에는 새로 지은 붉은 벽돌집들 앞 석탄재 깔린 보도에서 푸석푸석하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때는 그곳에 공터가 있어서 그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 매일 저녁 놀곤 했었다. 그러다가 벨파스트 출신의 어떤 남자가 그 공터를 사들여 거기에 집을 지었다. 그들이 사는 것 같은 작은 갈색 집이 아니고 지붕이 반짝반짝하는 밝은색 벽돌집들을. 그 길에 사는 아이들은 공터에서 함께 놀곤 했다. 드바인네, 워터네, 더은네 아이들, 절름발이 꼬마 키오우, 그녀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 그러나 어니스트는 한 번도 어울려 놀지 않았다. 그는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가 가시나무 짝대기를 들고 공터로 그들을 찾으러 오곤 했지만 대개 꼬마 키오우가 짱을 보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오는 게 보이면 소리를 질러줬다. 그래도 그 시절엔 무언가 행복했던 것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도 그땐 이 지경이 아니었다. 더욱이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았던가. 오래전 일이었다. 그녀와 동기들은 모두 장성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티지 던도 죽었고 워터네는 잉글랜드로 돌아가 버렸다.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떠나가려 하고 있었다. 집이라. 그녀는 방을 둘러보며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 먼지들이 도대체 어디서 다 오는 걸까 의아해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를 떨어내던 그 익숙한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헤어질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 익숙한 물건들을 아마도 그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도 그녀는 마르그리트 마리 알라꼬크, 프랑스의 성녀입니다. 마르그리트 마리 알라꼬크에게 바치는 서약이 인쇄된 컬러하보 옆 망가진 풍금 위쪽 벽에 걸린 노랗게 바랜 사진 속 주인공인 사제의 이름을 도대체 알아내질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학교 친구였다. 그 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아버지는 심드렁하게 이렇게 말하며 사진을 지나치곤 했다. 그 친구 지금은 멜버른에 있어요. 그녀는 가버리기로, 집을 떠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현명한 짓인가? 그녀는 문제의 양쪽 면을 다 재보려고 했다. 집에는 어쨌거나 잘 때와 먹을 것이 있다. 평생 알고 지내온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 물론 그녀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힘들게 일해야 했다. 자신이 웬 놈하고 도망갔다는 걸 가게에서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바보라 그러겠지. 아마. 그리고 그녀의 자리는 구인 광고를 통해 채워질 것이다. 개부는 좋아할 거다. 개부는 늘 그녀를 갈궜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힐양, 이 숭제분들 기다리고 계신 거 안 보여요? 얼굴 좀 펴요, 힐양, 제발. 그녀는 가게를 떠나는 거라면 별로 서운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미지의 먼 나라에 있는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땐 그녀가 결혼했을 테니까. 그녀가 이벌린이. 사람들이 그때는 그녀를 존중해 줄 것이다. 심지어 19살이 넘은 지금도 그녀는 아버지에게 얻어맞을 것 같은 위험을 종종 느끼고 있었다. 가슴이 벌렁거리는 증상이 생긴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어릴 때에도 아버지는 헬이나 어니스트에게와는 달리 그녀가 딸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손찌검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버지는 그녀를 위협하고 죽은 너희 엄마만 아니면 너를 어쩌겠다는 등 찌꺼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니스트는 죽었고 교회 장식업에 종사하는 해리는 거의 언제나 지방에 가 있었다. 게다가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닥치는 돈 실랑이가 그녀를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시작했던 터였다. 그녀는 늘 자신의 봉급 전부 7실링을 내놓았고 해리도 보낼 수 있는 만큼 항상 보내왔지만 문제는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막 써버린다. 도대체 생각이 없다.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길바닥에 마구 뿌리라고 내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얘기도 마구 찌끄렸다. 토요일 밤에는 대개 아버지 상태가 아주 나빴으니까 그는 막판에 가서야 돈을 내주면서 일요일 저녁거리는 안 사올 작정이냐고 다그치곤 했다. 그러면 그녀는 최대한 빨리 뛰어나가
검은 가죽 장갑을 손에 꼭 쥐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팔꿈치로 헤집으며 장을 봐서 먹을 것을 가득 들고 다 늦게 귀가하곤 했다. 그녀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두 아이가 제 시간에 학교에 가고 제 시간에 밥을 먹게끔 돌보느라 힘들게 일해야 했다. 힘든 일이고 힘든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 떠나려 하고 보니 그것이 완전히 불행한 삶은 아니었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프랭크와 다른 삶을 찾아볼 참이었다. 프랭크는 매우 친절하고 남자답고 속이 트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밤때로 떠나 그의 집이 기다리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 것이다. 그를 처음 봤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기억에 생생한지 그는 그녀가 종종 가고 나던 큰 길가의 어느 집에 묵고 있었다. 그는 챙 달린 모자를 뒤로 젖혀서고 머리카락이 구릿빛 얼굴 위로 헝클어져 내린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 그들은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매일 저녁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헤미아 소녀, 이 보헤미아 소녀는 더블린 출신의 음악가 마이클 발퍼의 오페라라고 하네요. 보헤미아 소녀를 구경시켜 주었고 그녀는 생전 앉아보지 못했던 극장의 좌석에 그와 함께 앉아서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고 노래도 좀 부를 줄 알았다. 그들이 연애 중이라는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 돌았다. 그가 선운을 사랑하는 여자애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녀는 늘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종종 장난으로 그녀를 꼬맹이라고 불렀다. 무엇보다도 남자와 사귄다는 게 그녀로서는 흥분되는 일이었고 그러다 그녀는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 나라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캐나다행 앨런 라인의 한 선박에서 월 1파운드를 받는 가판 청소부로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가 탔던 배의 이름과 여러 직책의 명칭을 알려주었다. 그는 마젤란 해협을 항해했던 적도 있었고 무시무시한 파타고니아 사람들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용케 자리를 잡았고 이젠 그냥 휴가 삼아 본국에 다니러 온 거라고 했다. 물론 그녀의 아버지는 두 사람 사이를 알아차리고 그와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명령했다. 뱃놈들이란 게 뻔해, 그가 말했다. 어느 날 그는 프랭크와 다투었고 그 이후 그녀는 애인을 몰래 만나야 했다. 거리에 저녁이 깊어졌다. 그녀의 무릎에 놓인 하얀 편지 두 통이 뿌옇게 흐려졌다. 한 통은 해리에게, 다른 한 통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다. 그녀가 좋아한 것은 어니스트였지만 해리도 좋았다. 아버지가 최근에 확 늙어버린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다. 그녀가 없으면 아쉬울 것이다. 어떤 때에는 아버지가 꽤 다정하기도 했다. 근래에도 그녀가 알아 누웠을 때 그는 유령 이야기도 읽어주고 난로에다 토스트를 구워주기도 했다. 또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던 어느 날에는 식구들이 모두 호스 언덕으로 소풍을 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웃기려고 어머니의 모자를 썼던 일이 기억났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 창가에 앉아 머리를 창문 커튼에 기대고 먼지 쌓인 크레톤 천 냄새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길 저 아래쪽에서 손풍금 소리가 들렸다. 귀에 익은 노래가락이었다. 그 노래가 하필이면 바로 그날 밤에 들려와 그녀가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집안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다니 기묘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이 생각났다. 그녀는 현관 맞은편 갑갑하고 어두운 방에 다시 가 있었고 바깥에서는 우울한 이탈리아 가곡이 들려왔다. 손풍금 악사가 유펜스를 받고 쫓겨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병실로 돌아왔던 것이 생각났다. 망할 이탈리아 놈들,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그녀가 생각에 잠긴 동안 어머니가 살아온 한평생의 그 딱한 모습이 그녀의 존재의 핵심에 마법을 걸었다. 마지막엔 광기로 끝나버린 진부한 희생의 삶이 바보 같을 정도로 고집스럽게 말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는 몸을 부르러 떨었다. 테레본세론, 테레본세론.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는 게일어라고 하네요. 기쁨의 끝은 고통이다 라는 문장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게 변형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테레본세론, 테레본세론. 그녀는 갑작스런 공포에 걸려 벌떡 일어났다. 도망치자, 도망쳐야 해. 프랭크가 그녀를 구원해 줄 것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삶을 줄 것이다. 아마 사랑도. 하지만 그녀는 살고 싶었다. 왜 그녀가 불행해야 하나? 그녀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프랭크가 그녀를 두 팔로 껴안고 꼭 감싸줄 것이다. 그가 그녀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녀는 노스월 선착장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그가 항해에 대한 무슨 얘기를 거듭거듭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착장은 갈색의 행랑을 든 군인들로 만원이었다. 세관 창고의 넓은 문을 통해 현창에 불이 켜진 채 선창 벽 옆에 정박해 있는 검은 덩어리 같은 선박이 언뜻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뺨이 차고 창백하게 느껴졌고 번민의 미로 가운데서 그녀는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어느 쪽이 자신의 도리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개 속으로 배가 길고 애처롭게 고동을 울렸다. 지금 떠난다면 내일 그녀는 빠른 속도로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향해 가는 배 위에 프랭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배표는 이미 끊어놓았다. 그가 그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가겠다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번민이 몸에 구토를 일으켰고 그녀는 계속 소리내지 않고 입술을 움직이며 열렬한 기도를 올렸다. 종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땡그릉 울렸다.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쥐는 것이 느껴졌다. 가자. 세상의 모든 바다가 그녀의 심장 주변에서 일렁였다. 그가 그녀를 그 바다로 끌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물에 빠뜨려 죽일 것이다. 그녀는 양손으로 무쇠 난관을 꽉 잡았다. 가자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미친 듯 쇠 난관을 부여잡았다.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그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이블린, 이비. 그는 서둘러 개찰구를 지나서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외쳤다. 길을 막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묶인 짐승처럼 맥없이 창백한 얼굴을 그에게로 돌렸다. 그를 향한 그녀의 눈빛엔 사랑이나 이별 혹은 그를 알아보는 아무런 기미도 없었다.